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행복의 과학. 지은이는 브루스 후드, 영국 브리스틀 대학의 발달심리학 교수. 그의 강좌 행복의 과학은 브리스틀 대학의 최고 인기 과정이다. 그는 2021년 BBC 팟캐스트 행복 30분을 공동 진행하는 등 TV와 라디오 프로그램 다수에 출연했다. 미국 심리학회, 영국 왕립연구소, 영국 심리학회의 회원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 행복하게 삶을 시작하지만 대개 서글프게도 불행한 성인으로 살다가 생을 마친다. 우리 대다수는 삶에 불만이 많다. 영국만이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나라의 고등교육 부문 전체에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건강 문제가 유행병처럼 퍼졌다. 이제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목표다. 나는 언제나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애쓴다. 과학자로서 당연한 일이다. 지금 여기서 내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이다. 불행을 느끼는 사람이 왜 그토록 많을까? 행복은 왜 그처럼 깨지기 쉬울까? 나는 이 모든 질문의 답을 우리의 어린 시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중심적이면 우리는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인간관계를 일방적으로 인식한다. 자기중심적인 성인은 자신에게 닥치는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실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인식한다. 자신의 문제가 언제나 더 크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에게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무시한다. 그러나 세계를 보는 다른 방식도 있다. 타인 중심적인 방식이다. 이 방식이 자기 중심적인 관점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타인 중심적인 관점은 다른 사람의 시각과 견해를 배려하고 사회적 상호 연결성을 고려한다. 성인 대다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하다면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타인 중심적인 관점을 취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기술을 배우는 것이 성장의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저절로 타인 중심적인 관점을 갖기는 어렵다. 과학자들은 유전자 100%를 공유하는 일란성 쌍둥이들과 유전자의 약 50%만 공유하는 이란성 쌍둥이들의 행복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 중 어느 정도가 생물학적 요인, 즉 유전적 요인에서 비롯되고 어느 정도가 환경적 요인, 즉 선택적, 후천적 요인에서 비롯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유전율이라고 한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평균적으로 40에서 50% 정도가 유전적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행복의 유전율이 그 정도라는 뜻이다. 지능의 유전율도 그와 비슷하다. 영국 통계청은 영국의 10에서 15세를 대상으로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지 질문했다. 그들이 꼽은 중요한 요인은 비디오 게임도,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도, 돈도, 휴일도, 학교 성적도 아니었다.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즉 속내를 털어놓고 기댈 수 있는 친구와 가족 등과 소통하는 것이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훈련과 교육을 통해 더 행복해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관점을 약간씩 옮겨 좀 더 타인 중심적으로 사고하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할 수 있다. 자기중심주의와 타인 중심주의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세계의 중심이 우리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삶에서 사고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의 자아가 중앙에 위치하고 그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다면 좀 덜 자기중심적이 되는 동시에 좀 더 타인 중심적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자아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리킨다. 우리가 거의 인식하지 못하지만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같지 않으며 같을 수도 없다. 나는 매일의 경험에 따라 변하지만 재조합되었을 뿐 나는 나다. 초기 불교 경전 법구경에 이런 말이 나온다. 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삶을 만들어간다. 우리 삶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자아에 대한 자신의 경험에 완전히 얽매여 있어서 자아가 일반적인 경험과는 별개이며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세계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세계를 외부에서 관찰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우리 자신을 이 세계와 완전히 별개로 본다는 뜻이다. 심지어 우리는 어린 시절 이래 지금까지 스스로 많이 달라졌다고 인정하면서도 나이가 더 들면 우리 자신이 더 달라질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과거에는 많이 변했지만 미래에는 크게 달라질 여지가 없으며 지금의 자기 모습이 거의 완성된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 발달의 종점에 도달했다는 이런 가정을 심리학자들은 막다른 길 환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나라는 자아가 경험을 통해 스스로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행복은 신뢰하는 사람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달려있다. 악의는 일관성 있게 자신을 대해주는 사람에게 의존한다. 다른 사람과 신뢰관계를 쌓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라포르 형성이다. 라포르란 감성적 연관성, 유사성, 친근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인간관계를 일컫는 심리학 용어다. 아기는 성인에게 신호를 보낸 뒤 가장 잘 반응하는 사람에게 주목하며 그를 신뢰한다. 현명한 전략이다. 자기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쏟는 사람에게 집중하면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변덕스럽거나 믿을만하지 못하면 아기는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쉽게 형성하지 못한다. 가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하는 성인 사이에서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수 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생활 자체가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 입장에 서봄으로써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상상할 수 있다. 또 우리는 우리의 과거 경험이나 비슷한 상황 또는 예측에 근거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추리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 이론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 마음 이론은 다른 사람의 목적, 바람, 믿음 등의 마음 상태와 정서를 추론하는 기술이다. 자신의 믿음이나 느낌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과 의도를 알아내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능력은 어린 시절 전반에 걸쳐 발달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역량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행복한 아이가 자라서 행복한 성인이 되는 경향이 있으며 어린 시절의 행복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서로 주고받는 건강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책을 시작했다. 하지만 무엇이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할까?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정서 조절이다.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우리는 뇌의 전전두엽 부위의 활동을 통해 자신을 제어한다. 전전두엽은 성인이 되어야 성숙기에 이른다. 그래서 청소년은 곧잘 충동적일 수 있고 생각과 행동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 우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감에는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의식하는 방식이 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달려 있다. 우리는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익살꾼이라고 믿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웃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그런 사람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사회학자 찰스 쿨리는 이를 거울 자아라고 부른다.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 자아라는 뜻이다. 그러나 문제는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저 상상할 뿐이다. 그에 따라 끊임없이 달라지는 자아가 생겨난다. 쿨리는 이를 두고 이런 수수께끼 같은 말로 설명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도 아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라고 내가 생각하는 나다. 우리 중 일부는 자신의 본 모습 그대로인 나가 될 기회가 없다고 믿는다. 조사에 따르면 말기 환자들의 가장 큰 후회는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나가 아니라 자신의 본 모습에 충실한 나로 살 용기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기중심적인 자아와 타인 중심적인 자아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이 행복 추구에 반드시 필요한 열쇠다. 다행스럽게도 자아는 돌처럼 굳어있지 않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생존만이 아니라 정서적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곁에는 함께하는 다른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리 행복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행복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이 여러 조사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인간은 동물 왕국의 종 가운데 어린 시절이 가장 길다. 몸과 비교할 때 뇌가 가장 큰 종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는 다른 동물에 비해 약 7배나 크다. 우리의 뇌는 다른 어떤 몸 부위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에너지의 경제성을 생각하면 뇌가 이렇게 커진 데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설명이 사회적 뇌 가설이다. 심리학자 로빈 던바에 따르면 사회적 집단이 복잡할수록 뇌가 더 크다. 그는 사회적 장치가 복잡할수록 살아가기가 더 어려우나 뇌가 그만큼 커지면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분석하는 일이 가능해지므로 그런 환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인간의 지능이 높아진 것은 복잡한 집단 속에서 살아왔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언어 능력을 발달시켰으며 서로 협력하는 기술을 익혔기 때문이다. 갓난아기의 뇌는 약 350g이다. 1.5kg 정도인 성인 뇌의 4분의 1 정도다. 아이의 큰 머리는 출산에 상당한 어려움을 제기한다. 인류의 조상이 나무에서 내려와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인간 몸의 구조가 달라졌다.
두 다리로 서서 잘 움직이려면 골반이 좁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침팬지가 서서 걸을 때처럼 뒤뚱거리게 된다. 또 골반이 너무 넓으면 포식동물을 피해 빨리 달아나기도 먹잇감을 포획하기도 어렵다. 여성에게는 골반 사이의 공간인 골반강이 산도의 넓이를 결정하며 그에 따라 출산할 수 있는 아기의 머리 크기가 정해진다. 문제는 사회적 뇌의 진화에 따라 우리 뇌가 원인류 시대보다 서너 배 커졌다는 사실이다. 아기를 쉽게 낳거나 혼자 출산하는 여성도 있다. 그러나 그런 여성은 소수다. 대다수 출산은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물리적인 도움이나 산파가 필요하다. 골반이 넓은 침팬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혼자 외딴 곳으로 가서 대개는 고통 없이 두어 시간 만에 분만한다. 인류 최초의 산파는 유전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아기의 외할머니나 이모였을 가능성이 크다. 아이의 양육에 할머니가 도움을 주면서 6만 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인류의 수명이 25년에서 50년으로 2배가 되었다. 앞으로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려고 줄을 설 때 바로 앞에 할머니가 비밀번호를 잘 기억하지 못해 시간을 끌어서 짜증이 나더라도 우리가 오래 살고 지능이 높은 것이 전부 다 우리 조상 할머니들 덕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사회적 뇌 가설에서는 대규모 집단으로 살아가는 동물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서로 간의 갈등을 피하려고 유전적으로 관련이 없는 개체들 사이에서도 서로 유대한다고 본다. 이처럼 다양한 수준의 긍정적 감정들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동맹을 우리 인간은 우정이라고 부른다. 행동과 신경과학 기법을 사용한 동물들의 발달에 관한 연구는 어떤 동물이든 태어나서부터 다른 개체들과 강한 정서적 연결을 형성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안정 애착은 사회적 집단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에게서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 따돌림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평생 이어지는 주된 걱정거리다. 충격이 너무나 강해 우리는 따돌림 기미만 보여도 즉시 민감하게 반응한다. 사회적 고립이나 따돌림, 배척, 거부를 당하는 경험은 즉각적이고 장기적으로 우리의 정신적 안녕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다 준다. 누구든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불행해진다. 실제로 사회적 상실의 고통으로 활성화되는 뇌 부위는 신체적 고통으로 활성화되는 뇌 부위와 똑같다. 외로움은 불행을 초래할 뿐 아니라 목숨까지 위협한다. 2023년 학술지 아메리칸 서전은 미국에서 외로움과 고립이 급속히 확산되는 현상에 관한 보고서를 실었다. 보고서는 미미하거나 불충분한 사회적 연결이 신체적 건강에 가져온 결과에는 심장병 위험 29% 증가, 뇌졸중 위험 32% 증가, 고령자의 경우 치매 위험 50% 증가가 포함된다라고 결론지었다.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비만과 흡연 같은 잘 알려진 건강 저해 요인보다 조기 사망 위험을 더 크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는 위험에 당면하면 투쟁 도피 반응을 보인다. 위험 요인에 맞서거나 그 요인을 피해서 달아나거나 둘 중 하나의 전략을 선택한다. 하지만 투쟁 도피 경직 반응으로 불러야 하지 않을까 싶다. 여기서 경직을 추가한 것은 극심한 위험에 처하면 자신도 모르게 몸이 얼어붙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쟁 도피 반응의 한 가지 문제는 위험이 사라지거나 허위 경보로 판명되어도 몸이 정상적인 상태로 쉽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화가 치밀거나 불안이 밀려올 때
투쟁 도피 반응을 차단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미국 해군 소속 특수부대 네이비실에서 대원들의 위급 상황 대처를 위해 훈련하는 박스 호흡법이다. 마음속으로 사각형을 그린 뒤 아래 왼쪽 구석부터 시작한다. 코로 숨을 4초 동안 들이쉬면서 속으로 들이쉬기 둘, 셋, 넷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의 초점을 사각형의 아래 왼쪽 구석에서 서서히 위로 올려 사각형의 위 왼쪽 구석에 도달한다. 가슴이 불룩하게 올라간 것을 느낀다. 그 다음 4초 동안 숨을 멈추며 마음의 초점을 사각형의 위 왼쪽 구석에서 서서히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사각형의 위 오른쪽 구석에 도달한다. 이때 속으로 멈추기 둘, 셋, 넷이라고 말한다. 그 다음 입을 통해 숨을 4초 동안 내쉬며 마음의 초점을 사각형의 위 오른쪽 구석에서 서서히 아래로 이동시켜 사각형의 아래 오른쪽 구석에 도달한다. 이때 속으로 내쉬기 둘, 셋, 넷이라고 말한다. 가슴이 완전히 내려간 것을 확인한다. 다시 4초 동안 숨을 참으며 마음의 초점을 사각형의 아래 오른쪽 구석에서 서서히 왼쪽으로 이동시켜 사각형의 아래 왼쪽 구석에 도달한다. 이때 속으로 기다리기 둘, 셋, 넷을 센다. 그러면 하나의 박스가 완성된다. 그 과정을 여러 차례 되풀이한다. 다른 동물들은 주로 유전적 상관성이 있거나 주고받는 관계가 확실할 때 서로 돕는다. 상호 이타주의는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을 도울 때 나타난다. 얼핏 보면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런 성향을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관대함은 존중받을 만한 미덕으로 평판을 높여준다. 여러 문화권에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관대함과 친절이 사용된다.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친절은 가장 이타적인 행동인 듯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방법이다. 136개국의 2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조건 없는 베품과 개인적인 행복 지수 사이에 이런 연관성이 뚜렷이 드러났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좋은 일을 하면 기분이 좋고 나쁜 일을 하면 기분이 나쁘다. 선량한 사람이 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친절을 베풀어 보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익명으로 친절을 베풀 때 효과가 가장 크다. 많은 연구에서 소셜미디어 사용과 정신건강 사이에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 미국의 유명 심리학자 리언 패스팅거에 따르면 인간은 자아감을 발달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교 욕구를 갖고 있다.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을 좀 더 정확히 평가하려 한다. 사실상 모든 사람이 의도 없이 자동적으로 사회적 비교에 참여한다. 사회적 비교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더 가치 없이 여기며 동창이나 같은 나이, 같은 성별인 친구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면서 더 속상해한다. 소설가 고 비달은 친구가 성공할 때마다 나는 조금씩 죽어간다고 냉소적으로 꼬집었다. 질투는 행복을 좀먹는 유해한 감정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
우리는 상대적 비교를 통해 크기를 추정한다. 더 큰 물체들 곁에 있는 물체는 더 작아 보이고 더 작은 물체들 곁에 있는 물체는 더 커 보인다. 따라서 우리가 아는 진실은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관적이며 해석하기 나름이다. 우리가 자신의 행복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에게 무엇에서 행복을 느끼는가 라고 물으면 주로 물질적 풍요와 좋은 일자리, 명성, 연인, 사치, 완벽한 몸매를 꼽는다. 그중 일부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욕구를 채워준다. 대부분은 즐거움을 주고 나머지는 지위를 확고히 다져준다. 하지만 그것들은 전부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일단 갖고 나면 생각했던 만큼 대단한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이다. 긍정 심리학 운동의 핵심 명분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다. 물질적인 풍요나 명성 등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 중 다수가 지속적인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다. 뉴런으로 불리는 신경세포들은 뇌에서 사용되는 언어인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며 서로 소통한다. 놀라운 점은 비교가 모든 뉴런의 기본 기능이라는 사실이다. 우리 생각과 행동은 비교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시작한다. 우리 뇌는 언제나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의 자아감은 어린 시절 전체에 걸쳐 형성되며 다른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관계에 좌우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며 사랑받고 지위를 갖고 싶어 한다. 그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어떤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비교는 종종 잘못된 결론에 이른다. 불행은 거기서 시작된다. 우리의 비교에는 모든 종류의 편향이 영향을 미친다. 자신이 집중하는 것만 인식하는 부주의 맹시, 자신의 신념을 확인해주는 증거만 찾고 거기에만 매달리는 확증 편향, 발생한 결과를 보고 난 뒤 사전에 그렇게 예측했다고 여기는 사후 확신 편향이 대표적이다. 비교 대상을 계속 고르다 보면 문제는 언제나 자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성공했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자신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 대다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외롭다고 느낀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비현실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사교 모임 참가 질문과 함께 외식 빈도, 친구의 수, 사회 연결망의 폭, 가족과의 상호작용 등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평균적으로 응답자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모임에 적게 참가하고 친구도 적으며 사회 연결망도 좁고 외식도 적게 한다고 믿었다. 우리 대다수가 지능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듯이 사회성에서도 대다수가 평균 이하가 될 수는 없다. 우리 뇌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적응하기 때문에 즐거움이라는 정서적 혜택에 곧바로 익숙해져 만족에 따른 지속적인 행복을 느끼기가 어렵다. 그것이 쾌락의 쳇바퀴로 이어진다. 아무리 줄기차게 쾌락을 추구해도 결코 만족에 이를 수 없다는 뜻이다. 나의 동료인 사회심리학자 댄 길버트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며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잘 알지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행복이나 불행을 가져다 줄지 또 그런 느낌이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하는 면에서는 아주 형편없다고 지적했다. 사람들은 사건이나 상황의 영향력과 지속성을 예측할 때 실제보다 과대평가한다.
부정적인 사건일 경우 더욱 그렇다. 우리는 특히 미래를 생각할 때 비현실적이 되기 쉽다. 세계 전체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개인에 관해서는 낙관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지게 미래 상황을 과장한다. 과학적인 데이터는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현재가 과거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개인 소득, 생활 수준, 기대 수명은 전부 근래 들어 크게 높아졌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도 줄어들었고 전쟁도 과거보다 더 적게 일어난다. 개인의 장기적인 미래를 상상할 때는 낙관론이 지배적이다. 현재 영국과 미국에서 맺어지는 결혼 중 40에서 50%는 이혼으로 막을 내린다. 그렇지만 결혼하려는 당사자 자신들은 스스로 예외라고 생각한다. 결혼해도 이혼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야 마땅한 이혼 전문 변호사들도 자신은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결혼한다. 낙관주의 편향은 우리가 건강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프로젝트 완성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과소평가하며 자신은 도둑맞거나 교통사고를 당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설명해준다. 사람들 대다수는 그런 미래의 사건이 자신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느낀다. 낙관론은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을 포함해 대다수 동물은 환경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신호에 주의를 집중하고 과잉 반응하는 경향을 진화시켰다. 현재에 있어서 우리는 부정적인 소리와 말, 음성과 얼굴에 더 빨리 반응한다. 누군가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면 우리 뇌는 행복하거나 중립적인 목소리를 들을 때보다 훨씬 더 빨리 강렬하게 반응한다. 이런 경향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다. 유아들은 긍정적인 목소리보다 화난 목소리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부정적인 신호를 접하면 우리는 하던 일을 중단하고 긴장한다. 반면 긍정적인 신호는 어떤 것이든 그처럼 강한 반응을 부르지 않는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부정적인 결과를 과대평가하면 바짝 신경을 써서 잘못되는 길을 더 잘 피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결과를 과대평가했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이렇게 말했다. 생존하려면 삶은 매일매일 승리해야 한다. 반면 죽음은 단 한 번만 승리하면 된다. 이처럼 우리는 위험을 최대한 피하려고 최악의 상황을 경계하고 두려워한다. 따라서 우리는 낙관론과 비관론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부정성 편향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특히 부당한 취급을 받을 때 자신을 그렇게 취급한 사람을 용서하고 잊기가 매우 어렵다. 결혼생활 전문 컨설턴트인 존 고트먼은 한 가지 잘못한 일을 만회하려면 최소한 5가지는 잘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파경에 이르기 쉽다고 추정한다. 우리는 도로에서 과속 운전하는 사람을 보면 무모함과 부주의함이 그의 본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나쁜 운전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과속한다고 지적하면 우리는 약속 시간에 늦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우리 행동을 정당화한다. 이처럼 자신의 행위는 상황으로 정당화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해석할 때는 개인의 본성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부른다. 기본적인 귀인 오류의 덫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무슨 환경이나 상황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빈털터리가 된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와 달리 우리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상황을 탓하고 우리 자신의 성공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뿌듯해하며 자랑한다. 쌍둥이 연구에 따르면 낙관주의의 유전율은 약 24%, 비관주의의 유전율은 29%다.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양쪽 모두에서 후천적 요인인 환경이 유전자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낙관주의는 과거나 현재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고 새로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에픽테투스를 비롯한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행복에 관한 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믿었다. 마틴 셀리그먼은 낙관론자와 비관론자가 확실한 차이를 보이는 세 가지 특징적인 사고 유형을 확인했다. 전문용어로 이를 귀인 양식이라고 부른다. 첫 번째 귀인 양식은 일반화다. 한 상황의 특성을 다른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취업 면접에서 탈락했다고 치자. 비관주의자는 난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실패자야 라고 생각하는 반면 낙관주의자는 그 상황을 일반화하지 않고 이번 일은 실망이지만 내 인생에는 잘 되고 있는 일도 많아 라며 털어버린다. 두 번째 귀인 양식은 영속화다. 비관주의자는 난 취업은 틀렸어 라며 자신이 경험한 좌절이 영구하다고 생각하나 낙관주의자는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라며 실패를 일시적 좌절로 간주한다. 마지막 귀인 양식은 개인화다. 비관주의자는 취업 면접에서 떨어진 것은 순전히 내 잘못이야 라며 실패의 책임을 자기 내적인 원인으로 돌리는데 낙관주의자는 나의 가치를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어. 날 채용하지 않은 건 그들의 큰 실수야 라며 자신의 실패를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으로 돌린다. 자신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거리를 두고 법정에서 의뢰인인 자신을 변론하는 변호사라고 상상하라.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모든 것이 반드시 비관적이지는 않다. 좀 더 낙관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현재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도록 자신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자신의 최선의 미래상을 생각하라. 매일 10분씩 할애해서 그 생각을 기록하라. 모든 것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낫다고 상상하라. 어떤 측면에서든 자신에게 가장 좋은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라. 그럴 때 절대 자신의 생각을 억누르지 말라.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자신에게 최상의 미래를 상상하도록 강요할 때 우리는 더욱 낙관적으로 바뀔 수 있다. 낙관주의자가 비관주의자보다 건강하고 오래 산다. 모든 대규모 역학조사 결과는 가장 비관적인 사람이 가장 낙관적인 사람보다 건강에 문제가 많고 평균적으로 8에서 10년 일찍 사망한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마음 배회란 주어진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이 과거와 미래로 떠돌아다니는 상태로 흔히 말하는 잡생각, 딴 생각을 가리킨다. 아무리 집중하려고 애써도 우리 마음은 배회한다. 왜 우리 마음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닐까? 대다수 성인은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지 않을 때면 마음이 현재 순간에 머물러 있기가 상당히 어렵다. 지루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이리저리 배회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관한 생각을 더 많이 한다.
심리학자 매트 킬링스워스와 댄 길버트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를 했다. 그들은 무작위로 연락한 1만 5천여 명에게 스마트폰 앱으로 여러 차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지금 하는 일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응답자의 거의 절반은 자신이 하는 일과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마음 배회가 가장 적은 활동은 성관계였다. 응답자의 10%만이 성관계 중에도 다른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킬링스워스와 길버트는 배회하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이라고 결론지었다. 마음 배회가 시작되면 우리 뇌에서 기본 모드 신경망이라는 신경회로가 활성화된다. 이 DMN은 흔히 말하듯 멍 때릴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주목할 점은 이 부위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도 활성화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마음이 배회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또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한다는 뜻이다. 그런 생각이 불행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사람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늘 걱정하며 살아간다. 내 인생은 수많은 비극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은 비극이라는 마크 트웨인의 위트 넘치는 명언 속에 잘 포착되어 있다. 인류는 진화 역사의 유산으로 자연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이를 자연 친화 가설, 바이오필리아 가설이라고 한다. 생명애나 녹색 갈증도 같은 뜻이다. 거의 모든 사람은 자연 환경 속에 있기를 좋아한다.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표본 연구에서 심리학자들은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조사한 다음 그들의 응답을 GPS 위치와 연결했다. 사람들은 도시 환경에 있을 때보다 완전 녹색의 자연 환경이나 교외 지역의 야외에 있을 때 훨씬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를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시간 정도만 숲속에서 걸어도 편도체 활동을 줄일 수 있었다. 성인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는 자연 공간에서 일주일에 2시간 보내면 건강과 행복도가 의미 있을 정도로 개선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명상은 심리적 스트레스 완화 효과 덕분에 정신 건강과 행복 증진 프로그램의 주된 요소로 자리 잡았다. 명상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전부 다 자기 성찰과 마인드 컨트롤을 바탕으로 한다. 자기 성찰은 주의를 내부로 돌려 마음속에 든 것에 초점을 맞추는 자기 점검을 가리킨다. 어린아이는 2~3살이 되면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한다. 이런 내면의 목소리가 내면의 대화로 발전한다. 심리학자 이선 크로스는 내면의 목소리가 갖는 부정적인 측면을 채터, 즉 제잘거림이라고 부른다. 채터는 되새김, 즉 반추, 최악의 상황 상상하기, 자기 패배적인 생각 등으로 나타나며 많은 정신적 노력과 주의력을 빼앗아간다. 때론 그런 내면의 목소리가 자신을 의심하거나 비판함으로써 정신 건강과 행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자기 내면의 목소리는 최악의 자기 비판자가 될 수도 있다. 그 비판적인 목소리를 어떻게 격려와 지지의 목소리로 바꿀 수 있을까? 거리두기 연습을 통하면 가능하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를 떠올려보라. 예를 들어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이 책을 아무도 읽지 않을까 걱정이다.
내가 쓴 책 내용이 독자들에게 만족스러울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이 책을 쓰느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기 때문에 지금 나는 속상하다. 이제 다시 한번 같은 말을 자신에게 하라. 하지만 이번엔 자기 이름을 사용해 3인칭으로 말해보라. 나의 경우를 다시 예로 들어보겠다. 브루스는 자기 책을 아무도 읽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가 쓴 책 내용이 독자들에게 만족스러울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브루스가 이 책을 쓰느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기 때문에 지금 브루스는 속상하다. 걱정하는 실제 문제가 있다면 지금처럼 그대로 따라해보면 훨씬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3인칭으로 표현할 때 1인칭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덜 불편하게 느낀다. 심리적 거리두기 현상을 바탕으로 한 기법이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잠재적인 문제를 상상할 때 자아는 흔히 부정적인 생각으로 치우친다. 첫 아기를 낳은 부모나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애지중지하고 마음을 주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자기중심적인 편향에서 저절로 벗어나게 된다. 인간은 지극히 사회적인 동물로 진화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우리 노력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다. 희한한 편견과 오해가 그 첫째 장애물이다. 흔히 우리는 안면을 트고 대화를 시작하는 행위를 실제보다 더 어렵게 생각하며 상대가 나를 거부할 게 뻔하다고 지레짐작한다. 재미있는 활동을 여럿이 함께하면 즐거움이 배가 된다. 악기를 연주하든 운동을 하든 그냥 뛰어놀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재미있다. 함께하는 활동이라도 댄싱처럼 서로 동작과 호흡을 맞출 때가 훨씬 더 즐겁고 보람도 크다. 어떤 활동을 여럿이 동시에 하는 것은 사회 연결망의 바탕이 된다. 이런 활동은 아득한 옛날부터 기도문이나 주문 읊조리기, 노래하기, 춤추기, 북치기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아기들도 다른 사람과 함께 동작을 맞춰 춤추기를 즐긴다. 아기가 부모와 함께 노래하고 손뼉치고 춤추고 뛰면 친사회적 행동을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생존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른 사람들을 신뢰해야 한다. 그러나 그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반칙하는 사람을 직감으로 알아내는 아주 특별한 민감성을 발달시켰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회적 규범을 잘 따르는 사람보다는 무시하는 사람을 더 빨리 알아본다. 신뢰가 너무 중요해서 우리는 배신하는 사람들을 벌주기 위해 자신에게 가해지는 불이익마저 기꺼이 감수한다. 현실 세계에서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신뢰는 해당 사회의 질적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하버드 대학 경제학자 로버트 퍼트넘은 이탈리아의 각 지방이 지방 정부의 부패와 효율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연구했다. 그는 성공적인 지방은 사회 연결망, 인간관계, 사회규범, 사회적 가치, 비공식적 제재에 의존한다고 결론지었다. 퍼트넘은 그 요인들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불렀다. 이 요인들이 건재하면 주민들은 서로 조화롭게 살며 법규를 지킬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자본이 많은 지역 사회는 범죄율이 낮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서로에게 의지한다. 그럼에도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다른 인간이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인가.
기회를 놓치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배척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자존감이 짓밟히거나 웃음거리가 될지 모른다 등등 수많은 사회적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한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자아에서 투사되는 환상에 불과하다. 사회 연결망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려면 좀 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좀 더 타인지향적이 될 필요가 있다.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해주는 활동이나 명상에 홀로 집중하는 방법으로도 우리는 자기중심주의를 억제할 수 있다.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고독은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에서 비롯되는 부정적인 생각들에 짓눌리지 않을 때 가능해진다. 이타심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를 뚜렷이 구분하지 않고 서로 연결된 느낌이 강할 때 생겨난다.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만 상황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환경에 적응하며 서로 대치하기보다 서로를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집단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이타심은 외부 상황의 변화에 덜 취약해서 좀 더 안정적인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제 독자 여러분은 행복을 찾기 위한 7가지 원칙을 다 배웠다. 그 모든 것의 공통 분모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진실이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쪽으로만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자신과 타인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지금까지 행복의 과학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핵심 요지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데 기여하면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라고 말하죠. 저자는 행복해지기 위한 7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1. 나를 변화시켜라. 2. 사회적 고립을 피하라. 3. 부정적 비교를 거부하라. 4. 좀 더 낙관적으로 생각하라. 5. 주의력을 제어하라. 6. 사회 연결망을 강화하라. 7. 나만의 세계에서 벗어나라.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때 자신이 행복해지는 이유는 사람이 매우 강한 사회성을 지닌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우러지고 협력하며 살도록 진화한 존재입니다. 그럴 때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하도록 우리의 뇌가 진화했습니다. 그렇지만 홀로 있을 때의 즐거움, 즉 고독의 기쁨도 놓칠 수 없죠. 홀로 행복한 것과 더불어 행복한 것이 적절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저자는 낯선 타인과의 접촉이 우리 생각만큼 좋지 않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타인은 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접촉에 대해서 실제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용기가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이 책 저자에 따르면 설령 내가 남의 비웃음거리가 되거나 더 심하게는 무관심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더라도 용감하게 시도하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확률적으로 더 나은 인생과 더 큰 행복을 얻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기쁨과 보람도 그리고 가장 큰 불행과 슬픔도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이고 사람은 다른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살아가도록 진화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홀로 있음의 즐거움도 빼앗기지 않고 타인과도 더불어 서로 도움과 행복을 주고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먹기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람과 인생은 한마디로 자기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끊임없이 더 좋은 마음을 추구하며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마음 성공이 진짜 성공이고 마음 부자가 진짜 부자며 마음 행복이 진짜 행복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